그 공부를 하시면서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예전에 많이 좀 공부를 했지만, 커다란 타이틀 위주로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게 주관식 서술형 문제이든 아니면은 객관식 문제이든 그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시간이 좀 촉박하다 할지라도요, 커다란 흐름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캐치를 하면은 거의 60점 근처의 점수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세부적인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것도 못하고 세부적인 것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건 거의 암기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103쪽에 이제 부동산 가격제 원칙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 기초에서 몇 번째 주제인가 하면은 이제 감평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면서 이제 가격 이론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설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게 이제 가격제 원칙이거든요. 이 가격제 원칙, 모든 원칙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 부동산 가격이 이러이러한 원리에 따라 형성이 돼요. 만약에 이러이러한 원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감정평가사들이 그 원리를 깨친다면 그러면은 적당하게 잘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골동품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근데 그 진품 명품을 보면은 감정위원들이 어떤 말들을 해주는가 하면은 그 이제 패널들이죠.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패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써내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좀 근처 가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위원들이 패널들한테 힌트를 줍니다. 제작 연대가 100년 앞서면 가격이 얼마 정도 더 뜁니다. 또는 도자기에 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는 굽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 경우가 가격이 좀 더 나가고 덜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입 모양이 어떠한 것이 가격이 더 나가고 덜 나갑니다. 이런 힌트를 줍니다. 그런 게 골동품 가격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골동품 가격이 어떻게, 그럼 자, 그런 사람들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주워 들으면 그러면 결국 잘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바로 골동품 가격 원리. 그럼 부동산에도 그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도 이러이러한 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감정평가사들아, 너희들이 이 원칙 따라 평가를 하면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내려주는 지침이에요. 지침. 감정평가사들한테 주는 지침이에요. 그 원칙을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런 가격 원칙에 중심이 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 원칙이에요. 최유효 이용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제가 이렇게 건부지하고 낮이 말씀을 드렸죠. 토지의 경우에는 지금 낮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 상태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럼 낮이 상태의 가격이 바로 최유효 이용 상태의 가격과 일치합니다.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데 지금 어떤 토지가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최유효 이용 상태의 건물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토지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표준이 뭐라네요, 표준이.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최유효 이용 상태의 건물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표준을 뭘 삼으란 얘기예요?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삼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물건이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 물건이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내부 관련 원칙이 있고요. 외부 관련 원칙이 있어요. 그 내부 관련 원칙, 외부 관련 원칙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아마 보시면은 그 가격 원칙이 끔찍히 많을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많죠? 끔찍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원칙들이 다 중요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행히도. 어떤 거는 더 중요하고 어떤 거는 덜 중요하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를 먼저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이 내부 관련 원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의 원칙. 자, 이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가 그 구성 요소가 균형 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곳 중에 하나는 건물이 7층 건물이에요. 7층 건물이고 한 층 면적만 해도요. 그게 한 300~400평 되는 것 같아요. 꽤 넓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 한 대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게 지은 지 한 20몇 년 됐어요.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아무리 오래됐다 해도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너무 용량 적게 해놓은 거죠.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5층인데 저는 기다릴 생각도 안 해요. 늘 그냥 걸어 다닙니다. 운동 삼아 걷는 것도 있지만 그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빨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정도의 규모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다는 거는 이게 균형이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으면 거기에 임대가 세를 놔도 이게 임대가 다른 데보다는 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투입된 돈은 얼마를 투입은 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안 나갈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았을 때는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과소설비라 그래요. 과소설비. 자, 근데 작년에 역시나 강의를 했던 다른 곳은 비슷한 규모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적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6대예요. 지금까지 제가 건물을 찾아갔을 때 저를 기다려주는 건물을 엘리베이터가 저를 기다려주는 건물은 그 건물밖에 없어요. 가면 늘 기다려줘요. 항상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과다설비라 그래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돈은 많이 들어갔겠죠. 엘리베이터 하느라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이쪽 세 개, 저쪽 세 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 세 개, 저쪽 세 개.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규모가 큰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느라고 그 공간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임대 면적도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은 더 들었을 거고. 그러면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가 안 나갈 거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과소설비도 감가가 되고요. 과다설비도 감가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건물을 지을 때 투입된 원가에서부터 따져야 되거든요. 그 투입된 원가는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해요. 그런 감가를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욕심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이런 기능적 감가를 판정할 때 균형의 원칙이 관계가 돼요. 요게 이제 질문에 나오는 거예요. 올해도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오던 것들이 주로 나와요.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내부 관련 원칙인데 얘하고 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균형하고 기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 6개 너무 많이 설치된 그 건물을 예를 들게요. 한 개당 예를 들어서 1억씩 들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총 엘리베이터 값만 6억이 들었어요. 자, 엘리베이터 값만 6억이 들었는데 가치가 6억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가치가 6억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게 비용은 6억 더 들었죠. 비용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6억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물건의 가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물건의 그 생산에 투입된 생산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여도. 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자, 그런 경우에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5층까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한 층을 더 지으면 6층, 한 층을 더 지으면 2억이 더 발생해요. 비용은 얼마? 비용은 2억 더 발생해요. 근데 3억을 더 받을 수 있다면 3억을 더 받을 수 있다면 한 층을 더 짓는 결과로 그러면은 생산비는 얼마 더 추가되지만 2억이 더 추가되지만 기여는 3억이 되죠. 그럼 우리는 3억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3억이 더 올라가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기여의 원칙이 관계가 있어요. 네. 추가 투자 적부 판단 이렇게 판단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추가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판단할 때 이런 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네. 자, 다음에 외부관리 이게 나머지도 더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만.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하고 훨씬 자주 나오니까. 네, 다음에 외부 관련 원칙에 적합의 원칙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떤 지역에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고급 빌라를 1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근데 거기가 달동네예요. 달동네에다가 고급 빌라를 10억, 물론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지만, 자, 이러면 그 부동산하고 주위 환경하고 안 맞죠? 부동산의 외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외부하고 안 맞아서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그게 꼭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그 지역의 외부 환경하고 그 부동산하고 안 맞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적합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감가가 발생하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감가가 발생해요. 그런 감가를 나중에 또 하겠지만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가치 하락이 없어요. 금방 새로 지었으니까. 기능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근데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맞나요? 네.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전혀 이상 없지만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됐죠? 네.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의 원칙. 요거는 이제 외부 관련 원칙이 아니고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굳이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조금 전 시간에 여기 이제 가치 가격하면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했죠. 누가 누구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어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그런 거는 잘 기억하죠.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은 잘 기억 못해도. 근데 형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일지계라 그랬죠. 동생 이름은 효상유 또는 유상유. 졸았던 사람은 기억 못해. 효상유, 유상유. 자, 그런데 효용성 또는 유용성이라 그래요. 유용성 또는 효용성이라 하는데 그 가치 형성 요인이죠. 그 가치 형성 요인이 아까 일지계라 그랬잖아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고 했죠. 이런 가치 형성 요인이 고정되어 있을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할까요? 끊임없이 변하죠. 그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은 걔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치는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자, 아까 제가 11월 1일 날 의뢰한다 그랬어요. 11월 1일 날 의뢰하고 11월 10일 날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20일 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랬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뭔가 발표하고 그렇지 않고에 따라 가격은
변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언제적 가격이라는 걸 반드시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 뭐였어요? 기준 시점이요. 기준 시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 때문에 가치 형성 요인이 자꾸 바뀌니까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에 가면은 시점 수정이라는 걸 해요.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나와요. 자, 2달 전에 거래된 것이 지금 10억에 거래됐어요. 2달 전에 10억에 거래됐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물건이 또 매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10억 근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2달 전이고요. 지금은 2달 후예요. 2달 전에 10억이에요. 거의 비슷한 물건이에요. 근데 2달 동안 막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뭐 제주도에 무슨 공항, 뭐 신공항 건설 이러면서 막 며칠 사이에 막 엄청 뛰었다 그랬잖아요. 며칠 사이에 막 서너 배 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시점 수정을 해야 되겠죠. 2달 전에 10억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수정하는 거를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무슨 원칙과 관계 있는 거예요? 변동의 원칙과 관계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에 이제 기타 원칙에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5가지 대체 원칙이 있어요. 자, 대체라는 말은 이 물건이 아니면은 다른 물건. 여기 이제 대체 원칙이에요. 자, 요 대체라는 것이 그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또는 투자 목적의 대체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의 대체라는 것은, 아니, 물리적으로 대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건물을 새해 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건물은 꽉 찼고 임대료도 비싸고 하면은 뭐 다른 옆에 있는 건물들에 또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뭐 특별히 그렇게 불가능만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용도적인 측면에서의 대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걸 용도적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대체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 거를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사업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내가 돈을 들고 굳이 이렇게 사업해서 애쓸 필요 없이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따박따박 아주 고리 이자가 나온다면은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만약에 이자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은 내가 굳이 부동산 살 필요 없이 어디 은행으로 가면 되죠. 이럴 때는 이런 부동산과 다른 금융상품이 대체관계에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주식이나 은행 예금 이런 것도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대체관계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반드시 부동산하고만 대체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투자 목적까지도 고려한다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그냥 이 부동산 아니면 저 부동산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부동산 아니면은 이 부동산에 내가 사업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임대료가 높아요. 세요. 그럼 어떻게? 여기 안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임대료는 올라가게 될 거고 저 임대료는 내려가겠죠.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대체 가능한 두 물건이라면 이 물건 가격을 알고 싶을 때는 비슷한 다른 물건 가격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평가하려고 할 때 이 물건의 평가액을 알고 싶을 때 비슷한 다른 놈의 가격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아까 비교 방식이라고 그랬죠. 비교 방식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는 대체 원칙이라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효용이 같다라면은 당연히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려고 할 거고요. 가격이 같다라면 효용이 더 높은 걸 선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대체 가능한 것 중에서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 가능한 것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요거는 저는 이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해서 다홍치마 원칙이라 그래요. 같은 값이면 만족도가 높은 거,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고, 같은 효용이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원칙이 대체 원칙이다. 그리고 이거는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돼요. 모두 관련됩니다. 모두 관련. 특히 이 거래사례 비교법 같은 이 사례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사례 자료 활용하는 경우, 이 사례는 어떤 사례라야 돼요? 대상 부동산하고 대체 가능한 사례라야 되겠죠. 됐나요? 네.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요 5가지. 요 5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죠? 전부 다 이제, 여러분 넘어가시면 이제 11번까지면 끔찍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래서, 103쪽에 맨 밑에 있는 변동의 원칙과, 그 다음에, 괄호 4번, 104쪽에 괄호 4번의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괄호 6번의 기여의 원칙, 괄호 7번의 균형의 원칙, 다음에 괄호 10번의 대체 원칙, 이렇게 5가지입니다. 됐나요? 네. 자, 넘어가시고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이 감정평가 기초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요거는 앞에서 가치 형성 요인에서 아까 가치 형성 요인 여기 할 때 플러스 알파에서 할 때 일지계 했죠. 형의 이름 일지계. 그때 형성 요인에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있었죠. 그 지역 요인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개별 요인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여기 이제 출제 비중은 여기 제일 높아요. 여기 제일 출제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이 요놈이에요. 그 다음이 요놈이고요. 그 다음이 요놈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면은 요놈이 제일 많이 출제됐고 요놈이고 그다음에 요놈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지역 분석은 일단은 제가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은 어떤 물건을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건이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 지역이 예를 들어 3층짜리 점포가 평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3층짜리 점포. 그럼 이 3층짜리 점포가 상업지역이 있을까요? 주거지역이 있을까요? 모르죠, 그야. 가봐야 알죠, 이게. 3층짜리 점포가 주거지역이 있는지, 주거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 상업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요 부동산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런 저층 위주의 점포가 있는 상업지역인지, 아니면은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3층 점포인지 봐야 되죠.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 중에서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냐, 연립 위주의 주거지역이냐, 아파트 위주의 주거지역,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런 거를 보는 거를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살펴본다 그래요. 표준적 이용. 이 표준적 이용은 가장 일반적인 이용을 말해요.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뽑았을 때 제일 자주 잡히는 거, 그게 이제 표준적 이용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격 수준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데, 비싸기는 얼마 정도까지 하고 싸게는 얼마 정도까지 간다 하는 이런 범위를 뜻하는 개념이 가격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값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는데 그 아래 위로 어느 정도까지 이 범위까지 얘기를 하는 게 가격 수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지역에 많은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들이. 그게 뭐 비싸게는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싸게는 덜 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판정하는 걸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에서는 이제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야 아까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저런 거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최유효 이용 상태라면 가장 높은 가치를 그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은 감가될 그런 감가 사항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고 구체적으로 가격을 판정해요. 여기서는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면은 개별 분석에서는 결국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부동산의 가격. 그래서 얘가 선행 분석이라고 하면 얘는 후행 분석이 돼요. 여기 이제 전체적인 그 지역 전체적인 분석이라면 얘는 이제 부분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적합의 원칙이겠죠. 부동산의 외부를 보는 거죠. 부동산의 외부, 그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의 외부와 함께 살펴보는 거는 이제 적합의 원칙이 관련돼요. 그거는 지역 분석에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돼, 얘는요, 저기 균형의 원칙이나 기여의 원칙이 관련되겠죠. 특히 이제 균형의 원칙을 많이 얘기하고 얘하고 대칭적으로 얘기할 때, 물론 기여의 원칙도 관계는 있죠. 개별 분석을 할 때. 내부 관련되는 거니까. 얘는 외부 관련되는 거니까. 됐나요? 이런 게 이제 관련되는 원칙이에요. 개별 분석과 관련되는 원칙. 물론 다른 것도 있다고요. 내부 관련이니까. 그러면 여기 관련되는 감가 하면 여기는 경제적 감가 이렇게 관계가 있고요. 여기는 기능적 감가가 관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쉽거든요. 쉬운데 여기 한 10분의 4 정도 돼요. 이게 점점 출제가 덜 돼서 점점 출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분의 4인데 최근 몇 년간 계속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 자주 출제된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비교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주제예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대고 쪽의 지역 분석의 대상이에요. 지역 분석의 대상해서 자, 지역 분석 대상에서 인근 지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유사 지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 수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말해요. 자, 그래서 어떤 인근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누가 있다고요?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고요. 이 지역은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지역이에요.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넓게 이 범위를 정해서 여기 뭐 공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이렇게 너무 넓게 정하면 안 되겠죠. 적당한 그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해야 돼요. 너무 넓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좁아서도 안 되고요. 자, 근데 인근 지역 말고 유사 지역은 얘하고 지역 특성이 어떻겠어요? 지역 특성이 비슷한 지역을 무슨 지역? 유사 지역이라고, 유사 지역. 유사 지역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어서 유사 지역이고 멀리 있어서 유사 지역이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이대 앞에 가보셨나요? 이대 앞에 가보시면은 거기 가게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이 미용실도 있고 뭐 옷가게나 뭐 구두 뭐 이런 가게들이 있죠. 그런 이제 이 조그만 가게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이제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부동산을 평가 의뢰를 했다면 거기에 이제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어느 정도까지는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좀 벗어나면 이제 주택도 나타나고 이제 다른 용도들이 나타나고 하숙집들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하고 비슷한 다른 지역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 데가 어디 가면 또 있을까요? 비슷한 데가 홍대 근처 가도 그런 데 좀 있을 수 있죠. 또 뭐 성신여대 이런 데 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유사지역.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있으면은 이게 대체 경쟁 관계가 없어요. 같은 이 수급이라는 말이 수요 공급권이거든요. 같은 수요 공급 범위예요. 동일한 이 대체 경쟁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로 묶어주는 개념이 이게 동일 수급권이에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 하면은 같은 시장 범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와도 되고 여기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하나의 어떤 범위를 말해요. 근데 대체로는 그 주거용의 경우에는 도심에 직장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 있죠.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 수급권의 범위예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면 이제 4호선 타고는 이쪽으로, 이쪽 동네, 또는 이제 5호선 타고는 강동이나 뭐 이렇게 저쪽 강서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게 이제 동일 수급권 범위까지 가보는 거죠. 출퇴근할 수 있는. 3호선 타고는 저 위에 저기 뭐죠? 불광 뭐 저쪽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유사 지역이 있는 범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 단지 지역이면은 여기도 아파트라 해야 되겠죠. 비슷해야 되겠죠. 그렇게. 근데 이게 여기가 가격 수준하고 여기 가격 수준이 좀 비슷해야 돼요.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3호선 타고 대치동 간단 말 안 했거든요. 거기는 아예 차이가 거의 더블이에요. 그런 거는 유사 지역이 아니에요. 유사 지역이 되려면 뭐도 비슷해야 돼요?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유사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 그리고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용도 지역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게 만약에 주거 지역이라면 주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광역적인 범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평가하려면 사례 자료 수집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례 자료가 여기에 없다면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동일 수급권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수집 범위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일 수급권 개념이에요. 됐죠? 자, 지금 이번 순환은 이런 정도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다음 이제 감정평가 3방식에서는 그 용어만 좀 설명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용어를 좀 익혀야 돼요. 그 용어가 자, 감정평가 3방식에서 감정평가 3방식. 자, 우리 교재는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정평가 3방식. 그 3방식의 표에 제일 위에 있는 게 그 비용성의 원리의 원가 방식 해놓죠. 원가 방식을 제일 먼저 써놓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교 방식이 둘째인가요? 비교 방식은 최근 수익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비교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원리에 근거한다? 시장성에 근거한다 그래요. 비교 방식. 시장성에 근거한다. 자, 근데 이 3방식을 다시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해서 둘씩 나눕니다. 그래서 6방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6방법. 가액 또는 가격이라고 해도 되고요. 가액 또는 가격. 그리고 임대료 또는 임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적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익분석법이죠. 위죠, 위. 수익분석법. 그다음에 여기가 거래 사례 비교법. 여기가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자, 이제 각각 가격, 임대료, 가격, 임대료, 가격, 임대료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격 구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이렇게.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해마다 이제 거의 출제가 돼요. 최근에 지금 삼방시에서 출제 비중이 좀 낮아요. 이 뒤에 다른 내용들, 저 내용이나 아니면 뒤에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물건별 평가, 기타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올해는 특히나 이쪽이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올해는. 물론 여기서 원래 나왔는데 이 원가법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왔거든요. 거의 평균적으로.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문제씩 나오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 약간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가격 구하는 방법하고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요 놈 있죠. 적산법. 이 적산법만 그나마 이론적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용어를 묻는 경우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원가법, 수익환원법, 임대사례 비교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거죠. 또는 이렇게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적산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쉬운 것 같죠? 이거 딱 가려놓고 물으면 또 글로 된 거 보면 이게 언제 봤나 할 겁니다. 그걸 이제 용어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원가법에 의한 이 가액을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 가액,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가액이 감정평가 결정된 금액이 아니에요. 각각의 가액이 아직 결정되기 전에 가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진품명품에서 그 감정위원들이 나름대로 가액을 이렇게 써낸다면 나름대로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각 써낸 금액이 감정평가에 결정이 되면 안 되죠. 그런 상태의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시산가액. 아직 결정하기 전의 상태의 가액. 그래서 그 뭐라고 돼 있죠? 시산가액이라고 돼 있죠? 그 시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아직 결정하기 전의 상태의 가액을 시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원가법에 의한 가액을 적산가격 또는 적산가액 이렇게 하고요. 수익환원법에 의한 가액을 수익가격 또는 수익가액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가격을 비준가격 또는 비준가액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적산임료, 수익임료, 비준임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요 표현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안 썼죠. 지금 표의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열이 있죠. 7개의 열 중에 제가 지금 써드린 거는 4개의 열밖에 없어요. 4개의 열밖에 없죠. 여기 지금 2개의 열을 한꺼번에 썼어요, 여기. 여기 비용성, 수익성, 실행을 한꺼번에 썼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쓴 거예요. 다른 것들은 10분의 0이기 때문에 아예 안 쓴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쓴 것만 출제, 그나마 최근 10년간 언급이 됐고요. 나머지는 10분의 0이에요, 10분의 0. 언급 자체가 안 됐으니까 가능한 한 공부 범위를 줄이자 이 말입니다. 되셨죠?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산가액이 8억이고 수익가액이 10억이고 비준가액이 9억이다.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하려면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시산가액 조정이라 그래요. 시산가액 조정은 얘 셋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런 거를 산술평균이라 그래요. 이렇게 산술평균 하면 안 돼요. 셋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요. 자, 왜냐하면 지금 어떤 물건은 보세요.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앞으로 버는 수익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버는 수익의 크기가 괜찮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죠. 앞으로 버는 게 그 정도 괜찮다면.
만약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아파트 같은 거, 수익은 발생시키잖아요. 수익은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 아파트 같은 거는 거래는 활발해요. 그런 것이 구역이라면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물건이 성격에 따라서 어디에 더 초점을 더 맞추어서 더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셋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중치를 달리 해야 돼요. 일종의 무슨 평균이요? 일종의 가중평균이요. 일종의 가중평균. 가중치를 달리 한다는 얘기가. 근데 보통 가중평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중치를 달리하여 주된 방식의 가격을 부수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그래요. 부수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뭐 적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검토하는 정도예요. 이렇게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가액을? 주된 평가 방식, 주방식의 평가액을 무슨 방식으로? 부수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물론 일종의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됐죠? 자, 좀 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3방식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